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갈 거냐.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샌프란시스코하고 LA를 쭉 이제 연결되면서 있는 캘리포니아를 쭉 연결하는 건데 그 단층의 길이가 한 1,300km 정도 된다고 해요. 태평양판하고 북아메리카판의 경계에서 소위 어긋나게 미끄러지는 변환 단층이라고 하는데 태평양 쪽의 판이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한 1년에 한 4cm에서 6cm 정도. 이론적으로만 계산하면은 한 1,000만 년 또는 뭐 2,000만 년이 오기 전에 샌프란시스코하고 LA가 만나요. 지금은 한 7시간 차를 몰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1906년인가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단층 운동이 일어났던 곳에 뚫고 들어가서 왜 그런 지진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산안드레아스 단층 관측인데 미국 지질조사국하고 스탠포드 대학이 연구진들이 해서 하는데 그림과 같이 단층 옆에서 경사시추를 해서 여기서 이제 관측을 해요. 단층에 나오는 열을 관측한다든지 지반 변이를 관측한다든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이제 다른 곳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일본이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는 난카이 해곡의 언젠가는 날 거라고 생각하는 지진. 여기도 1944년하고 6년에 큰 지진이 나서 이제 그 지진이 났던 곳을 시추를 했어요. 그 시추 코어를 뽑아다가 단층면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지하 수위 관측, 온도 관측, 변형 관측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 정부에서 여기 조금 이제 약간 조짐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경고성 메시지를 이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정말로 큰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은 아주 곤란해지니까 그런 이제 노력들을 어떻게 보면 지구과학으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또 지나간 일이지만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 역단층으로 해서 위에 있는 땅 덩어리가 수십 미터 이렇게 위로 갑자기 단층 운동으로 쏙 미끌려 올라오니까 일본 열도가 굉장히 이제 큰 피해를 받았잖아요. 여기도 뚫었어요. 이 뚫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이 타겟 심도가 6,910m, 한 7km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추를 해서 거기에 단층면도 관측을 했었죠. 지진보다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쓰나미에서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하 교수님도 향학하시니까 잘 기억하시죠? 뭐 어땠나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한 10여 년 조금 이제 지난 사건이긴 한데 지진 규모로 9 정도 이제 되는 거고요. 수마트라 쓰나미와 이제 규모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인명 피해가 2만 명 정도. 물론 2만 명이 크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수마트라 쓰나미에 비해서는 그 인명 피해가 좀 작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경험치가 되게 많은 나라잖아요. 정보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서 아마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 규모가 좀 작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당시 그 파고 높이가 엄청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파고가 15m 정도까지 기록된 것이 있고 그 이와테현 같은 경우에는 40m까지 이 바닷물이 육지까지 밀고 들어온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파고 높이도 있는데 물이 들어오면서 많은 지속 시간이 이제 유지되면서 이제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 경제적으로 하면 통계를 내봤더니 한 2,400억 달러 엄청난 이제 경제적 손실이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런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이 워낙 나니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지하의 비상 발전기를 거기에 위치를 시켜놨거든요. 그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해양 방류 문제 이런저런 국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 뭐 이런 걸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재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의 상상력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걸 잘 대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구나. 아마 이런 부분 우리가 앞으로 크게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쓰나미가 있었던 기억이 사실 최근은 아니지만 40여 년 전에 1983년에 우리나라에도 쓰나미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일본 서쪽에 지진이 한 7.7 정도 규모가 이제 지진이 났었고요. 그 지진의 여파로 쓰나미가 발생을 했고요.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 사이에 우리 동해안까지 이제 쓰나미가 접근을 했고요. 그 당시 속초 주변에는 임원항이라는 항이 있는데 거기에 파고가 2.5m 정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서 그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리고 사망자, 실종자 합해서 대략 5명 정도의 이제 그런 인명 피해가 있었던 이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지진이 일본 동쪽에 났을 때는 일본이 피해를 보지만 만약에 일본 열도에 서쪽에서 나게 되면 동해를 타고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쓰나미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까 83년 사례이고요. 저 때만 해도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경보 체계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국민들이 쓰나미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저 때 사건도 있었고요. 아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때 전 세계가 이제 쓰나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쓰나미 경보를 하기 위한 관측 시스템들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쓰나미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는 얘기할 없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배를 타고 먼 바다에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쓰나미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걸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집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배를 육지 쪽으로 몰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판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먼 바다에 있을 때는 쓰나미를 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은 되게 길고 파고는 되게 낮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 바다에 계시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이 쓰나미는 장주기파입니다. 주기가 아주 긴 파거든요. 한 번 들어오고요. 잠시 빠졌다가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다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빠지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 두고 온 여러 가지 금붙이나 이런 재산에 대한 욕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거를 가져오려다가 두 번째 웨이브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쓰나미를 경험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끝까지 높은 곳에 이제 몸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구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진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대피할 수 있게 예측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지금은 이제 조기 경보를 하는 거거든요. 지진이 났을 때 빨리 경보를 보내서 이제 대응을 하도록 하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로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게 됐지만 지진 그 자체의 진동에 의해서는 인명피해가 생각보다는 적었거든요. 어떤 학회에서 이제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특별호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는 소위 고속철도가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고속철도가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진동이 나서 뭐 레일이 약간만 휘어도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긴급 지진 탐지 경보 시스템이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해서 큰 그 파장의 지진파가 오기 전에 긴급 이제 그 고속 열차를 정지시켜서 많은 이제 인명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논문이 있었고 지진파 중에서 이제 P파가 있고 S파가 있고 표면파가 있는데 P파가 제일 먼저 와요. P파는 종파라고 그러는데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거고 S파는 이제 횡파라고 진행하는 그 방향의 수직으로 이제 진동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S파가 진폭이 크고 피해를 많이 유발을 하게 되는데 P파가 상대적으로 빠르면은 소위 말해 전령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모니터링 하는데 P파가 왔다. 그러면 S파가 오기 전에 빨리 경보를 보내서 고속열차를 멈추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 이제 뭘 하고 있느냐. 활성단층 조사 사업을 하고 있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고 활성단층은 2017년인가부터 25년 동안의 계획으로 지진의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해서 단층 조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층이라는 게 우리가 뭐 지하에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공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구물리 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구조선이 있을 만한 데를 찾아서 그걸 이제 그 트렌치라고 해서 일단 어떤 한 부분을 파서 실제로는 단층면을 확인하고 이 단층이 그 소위 말해 제4기 단층이냐,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만들어진 단층이냐, 그러면은
이게 활성도가 좀 높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지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면은 그 지도를 근거로 해서 내진 설계를 그쪽에 강화한다든지 그쪽에 관측을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조기 경보할 때 그쪽에 이제 관측기를 집중해 가지고 다른 쪽에 이제 빨리 경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활성 단층은 어디가 있나요? 주로 이제 양산 단층에 있는데 활성 단층이라고 공표를 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활성 단층이라고 하면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뭐 위험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싫어하는 분도 많으세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서 활성단층이라고 얘기했는데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단층에 있는 이제 토양이나 이 샘플을 가지고 에이지 데이팅을 해요. 이게 이 밑걸림이 언제쯤 있었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이제 발표하고 하는 걸로 하는데 회의를 하면은 굉장히 과감하게 뭔가를 활성단층이라고 규정 짓고 발표하고 하는 걸 이제 조심스러워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나라 기상청도 이제 P파와 S파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고 아마 포항 지진 때 서울에서 이렇게 문자를 왔는데 문자 받고 나서 흔들리고 이런 적도 있었을 겁니다. 문자가 오고 크게 흔들리는 게 그 뒤에 오면 재빨리 이제 어디 낙하물이 떨어져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피한다든지 뭐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빨리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주는 거죠. 사실 제가 포항 지진 피해자거든요. 네.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흔들려서 조기 경보가 그때 포항은 조기 경보가 안 됩니다. 포항에서 났기 때문에 P파, S파 오는 그 시간 간격이 뭐 찰나의 순간이니까 서울 같으면 약간의 이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보가 네. 먼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교수님은? 일단은 굉장히 당황했고 지진인지 몰랐고요. 근데 저희 학생들은 현명하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책상 밑으로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당황해서 그냥 교탁에 공간이 없었나 보네. 네. 요즘은 그 초등학교 그 안전 교육 중에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지진 대피 훈련. 이렇게 머리에 뭐 네.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네. 그 훈련을 제가 잘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했네요. 네. 화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화산은 조금 더 나아요. 전조 현상들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일찍 오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측하고 배응을 할 수가 있는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나고 나서 북한의 백두산이 터진다. 그래서 남북한의 그 백두산 공동연구를 위한 회담도 했는데 저도 거기 회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화산도 종류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어떤 건 이제 폭발성 화산인데 2010년 4월 달에 이제 아이슬란드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 이때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짧은 시간에 이제 폭발을 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국에서 유럽을 출장을 간 사람들이 제때 귀국을 못하고 그림을 보시면은 그 전날에 항공기가 뜬 상태에 영국을 주변으로 저렇게 많다가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하고 나서 한 대도 없게 귀국이 뭐 일주일씩 또는 며칠씩 늦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산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규명을 하고 어떤 상태냐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아이슬란드도 4월 달에 갑자기 이제 폭발성으로 변하기 전에는 마그마만 이렇게 분출하고 조용한 분출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물을 만나면 이렇게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재들이 바스라지면서 폭발성으로 많이 변해요. 근데 아이슬란드도 처음에는 산 쪽으로 해서 이제 분화가 돼 나오다가 그 분화의 화도가 저 빙하 밑으로 얼음하고 눈 밑으로 들어가서 나오면서 물을 만나 가지고 완전히 폭발성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2014년에 온타케 화산이라는 데가 주말에 여기에 등산을 갔던 분들이 한 5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산에서 폭발하면 마그마가 이제 흘러나오는데 여기는 지하수층이 굉장히 두텁게 있었든지 폭발성 화산으로 돼서
폭발성 화산이 되면은 화쇄류라고 하는데 온도가 한 몇백 도 정도 되고 이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뭐 100km, 몇백 km 이렇게. 이런 분출이 났다 하면은 그냥 기도하라. 피할 수가 없다. 백두산 화산은 어떤 종류의 폭발을 일으킬까요? 만약에 일으킨다면? 백두산 화산은 우리가 걱정하는 건 천지의 물이 아마도 소양강 댐에 있는 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폭발을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폭발이 될 가능성이 있죠. 재해라는 게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지구가 어느 정도 절제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절제된 움직임이라는 게 뭐 지구가 임의적으로 뭐 절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서 우리 지구학자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후를 발견하고 대응하고 이제 이런 이제 노력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구학자들이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 지구가 이런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데 에너지 하베스팅이라고 해서 이걸 좀 소화를 해서 유익하게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재생에너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태양광 풍력인데 사실 풍력이라는 게 이제 우리 지구의 바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해상 풍력 단지를 서해안 쪽이나 남서쪽 해안에 건설해서 활용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상에서도 저기 대관령에 이런 데 가면 우리가 이제 쉽게 풍력 발전기를 볼 수 있죠. 풍력 발전이 우리나라 아직 초기 단계거든요. 초기에는 이제 육상에서 이제 풍력을 했었어요. 대관령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육상에 이제 발전기를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한마디로 내 집 앞에 발전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됐는데 그게 해상풍력이거든요. 해상풍력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패러다임을 좀 바꿨어요.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으니까 발전 패턴을 부유식으로 띄워놔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물이 있으니까 발전된 전기를 육지로 공급을 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닷물 H2O를 H2와 O로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H2는 수소잖아요. 지금 수소가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그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육지로 수소를 공급하는 거죠.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우리가 수소를 그레이 수소와 그린 수소로 구분하는데 그레이 수소는 우리 이제 화석연료를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수소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해상풍력에서 만들어지는 수소는 그린 수소가 되는 거죠. 그 해상풍력이 어떻게 보면 그린 수소도 만들고 탄소 중립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전환의 큰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제가 예전에 심심해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이제 운동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구의 운동 에너지를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거의 0.1%만 우리가 에너지로 쓸 수 있어도 전 인류가 쓰는 에너지를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술력이 아직 거기를 따라가지 못할 뿐. 포텐셜은 무궁무진한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지속 가능한 기술로 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람도 바람이지만 바닷물도 움직이니까 해양 에너지도 쓰잖아요. 해양에는 이제 조력, 소위 이제 조소간만의 차이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거나 또는 파력, 파랑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거나 해수도 또 좀 깊은 곳으로 가면은 온도가 뭐 5도에서 7도 또 이렇게 표층으로 가면은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 온도 차를 이용해 가지고 또 냉매의 응축 그다음에 증발하는 걸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소화하느냐 하는 것이 지구과학자와 또 여러 분야의 공학자들이 이제 합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력 발전 얘기 잠시 조금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세계 최대 발전 용량을 자랑하는 조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화호? 예. 예. 시화호에 시화 조력 발전소가 있는데요. 그 시화 조력 발전소 발전 용량이 프랑스 랑스의 조력 발전소보다 약간 더 높은 발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화 조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하루에 서해 같은 걸 2번
들락날락거리거든요. 들어올 때 발전을 하고요. 이제 나갈 때는 이제 배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용량이 이제 그 정도 규모가 된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화산지대에 살면 장점이 있어요. 화산지대, 아이슬란드가 얼음으로 많은 국토가 덮여 있지만 밑에는 뜨끈뜨끈하거든요. 화산지대라서. 화산지대는 장점이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은 몇백 도의 스팀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스팀을 이제 뽑아 올려서 터빈을 돌리고 그게 냉각이 되면은 다시 이제 땅으로 회귀를 시키거나 아이슬란드는 근데 그 한 단계 더 가버렸어요. 지열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 뽑아 올린 뜨거운 수증기 식으면은 물이 되잖아요. 그 물을 상당 부분은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일부를 빼가지고 그 물을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어요. 이제 아이슬란드는 이런 이제 지열원을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204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기는 전력을 얻는 대부분의 방법이 수력 아니면 지열로 다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이제 수소 경제까지 이제 접목을 시키면은 여기는 아무래도 그 탄소 중립의 목표를 향해서 거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지적 지구 시점 쭉 9강까지 하고 마지막 10강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1강부터 쭉 해서 지구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자원이라든지 지구가 움직이는 원리라든지 또는 뭐 그 기후 위기라든지 쭉 이런 것들을 다뤄보면서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적인 원리라든지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이제 많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토의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인간이 지구한테 했던 것에 비하면 지구는 우리한테 많이 참아주고 우리가 이제 뭐 기후 위기다 온난화다 하는 거는 지구가 그나마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일을 만들지 않고 신호를 주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의 입장이 되면 지구를 온난화시킨 그 주범으로서의 인간 여기 무슨 말을 할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오늘까지 10번의 전지적 지구 시점을 통해서 좀 이 지구의 내부의 아픈 부위까지 내시경으로 들여다본 것 같은 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제 지구가 이제 내시경으로 얼마나 내가 아픈지 다 들여다봤지? 그러니까 이제 좀 행동에 나서라 라고 주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구가 인간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너는 나 없이 못 살지 않니? 해줄 때 잘해라. 제발 좀 잘해. 있을 때 잘해.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말 안 듣는 지구인한테 지구는 아마 지금은 옐로우인데 그 다음은 레드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축구 경기에 심판이 옐로우, 레드 카드를 내잖아요. 지금은 열심히 옐로우 카드를 주고 있는데 인간이 빨리 뭔가 성실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바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레드 카드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축구 경기 보면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 있죠. VAR이라는 게 있는데 애매한 경우에 잠시 스톱해놓고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인간과 지구 사이에는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이 아마 지구한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우리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구한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구야, 조금만 참아줘.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좋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구와 인간관계를 만들어 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우리가 그걸 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느 순간에 파멸에 이르는 그런 과정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